자연인, 그 여자를 넘기면 100억을 주겠다. 확성기를 든 남자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총을 든 용병들이 사방을 포위한 상황.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대답 대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00억짜리 확성기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00억보다 비쌉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계곡에서 건진 여자 하나. 10년을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남자가 왜 목숨을 걸었는지 그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자락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해발 800m,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산속에 강무진이 살고 있었죠. 나이 58, 전직 정보사 요원. 세상이 그를 잊은 것인지 무진이 세상을 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10년째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오두막 처막 끝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산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듯한 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죠. 무진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를 집어넣다가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밤 11시 40분. 그때 오두막 기둥에 걸어둔 작은 모니터가 짧게 깜빡였습니다. 무진이 직접 설치한 야간 감시 센서였습니다. 계곡 하류 쪽 비정상적인 진동이 포착된 것이었죠. 무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반에서 우비를 내리고 전술 로프를 허리에 묶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그러나 눈빛만큼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자 빗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지만 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 아래 4번 국도 위에서는 그보다 조금 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성그룹 오서연 회장의 검은 승용차가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흐르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사회 보고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와이퍼를 최대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심하게 옵니다. 잠깐 어딘가 쉬었다 가는 건 어떨까요? 서연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박 씨가 백미러를 확인하는 찰나 헤드라이트 불빛이 차 안을 가득 채우더니 거대한 덤프트럭이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60m 절벽 아래 급류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덤프트럭은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유유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이었죠. 무진은 계곡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전조등 유리 파편이 물살에 떠내려오고 있었고 바위 틈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진이 헤드랜턴을 비추자 사람의 손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면서도 본능적으로 바위를 붙잡은 것이었죠. 하지만 소나기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프를 바위에 단단히 고정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여자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정보사 시절 익힌 인명구조 훈련이 근육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여자의 허리를 한 팔로 감아 바위에서 떼어내고 로프를 잡아당기며 강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무진은 여자를 모래밭에 눕혔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늘었지만 숨이 있었죠. 무진은 여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가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살 언저리로 보였습니다. 무진은 주변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절벽 위 도로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내려올 터였습니다. 사고를 확인하러 오는 사람이 구조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진은 여자를 지게에 올려 묶고 산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무진은 여자를 바닥에 눕히고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머뭇거림 없이 젖은 옷을 잘라냈습니다. 요원 시절 남녀를 불문하고 전우의 상처를 처치하던 손놀림이었죠. 군용 모포를 덮고 온열팩을 겨드랑이와 허벅지 안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집어넣고 불길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소지품을 살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반으로 접힌 봉투가 나왔습니다. 현성그룹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무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현성그룹. 제게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회장이라는 말인가. 무진은 서류를 원래대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쓸어 숨겨둔 철제 수납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방탄조끼, 소음기 장착 권총, 예비 탄창. 무진은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주변 3곳에 매복용 크레모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10년 전 그날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자는 밤새 열이 올랐습니다. 무진은 사냐초를 다려 그릇에 담아 여자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여자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무진은 손을 거두려 했는데 여자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진은 굳어버렸습니다. 여자의 손이 작고 가늘었습니다. 무진은 손을 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평생 여자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진을 더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날이 밝아오면서 여자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마당에 대형 위장막을 쳤습니다. 드론이 위에서 내려다봐도 건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선반에서 무선 주파수 스캐너를 꺼내 가동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잡음 사이로 암호화된 교신 소리가 잡혔습니다. 400mHz 대역. 민간 군사 기업이 자주 쓰는 주파수였습니다. 이미 산 일대에 누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진은 스캐너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숲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때 오두막 안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이 돌아보자 여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반쯤 뜬 눈이 낯선 천장을 훑다가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무진이 2걸음 만에 다가와 여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무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무진은 손을 천천히 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계곡에서 건졌어요. 여자 오서연이 거칠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낯선 오두막, 낯선 남자, 몸에 걸쳐진 군용 모포.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무진이 창밖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설악산 안쪽입니다. 해발 800.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무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발목이 부러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발목에 통증이 밀려온 듯 했죠. 서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요? 운전하던 사람은요? 무진은 잠시 서연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서연은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래 단련된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전화기 어딘가에 있으면 찾아주실 수 있어요. 연락해야 할 사람들이. 무진이 모니터 화면을 서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빨간 점들이 산 아래쪽에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는 게 회장님 시신인지 아니면 회장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건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서연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빨간 점들이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무진이 장작을 집어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설악산 자락에는 간밤의 빗줄기가 씻어낸 듯 맑은 공기가 가득했죠. 새소리가 오두막 처마 끝에서 울려 퍼지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흙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오두막 안에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게. 오서연이 군용 모포를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무진을 노려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얼굴에는 계곡에서 긁힌 상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현성그룹 여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진은 솥뚜껑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원래 밖에 있는 겁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면대는요? 세면대는 어디 있어요? 무진이 턱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면 오른쪽에 나무대야 있습니다. 거기 물 받아서 씁니다. 서연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흙길,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위 절벽. 서울 강남구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던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 서울 가야 해요. 지금 당장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진이 솥을 내려놓으며 서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전히 산 중턱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 점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봤던 그 점들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죠. 서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무진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게 구조대라면 다행이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덤프트럭이 들이받던 그 순간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다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진이 뚝배기에 담긴 죽을 서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박한 나물죽이었습니다. 서연이 냄새를 맡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산마늘하고 찰기장 넣은 겁니다. 먹어요.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호텔 조식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무진이 아무 말 없이 자기 몫의 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진 오두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 직접 깎아 만든 듯한 의자,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는 베개. 화려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흐트러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 있었죠. 서연은 결국 숟가락을 집어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2숟가락, 3숟가락. 어느새 뚝배기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무진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목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하게 깎인 나무 목발이었습니다. 무진이 서연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이거 짚어요. 혼자 만든 겁니다. 서연은 목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친 나뭇결 위에 사포질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천 조각으로 감아 손이 아프지 않도록 마무리해 놓기까지 했죠. 서연이 목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언제 만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진이 뒤돌아서려 하자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무진이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말없는 뒷모습,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죠. 오후가 되자 무진이 서연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목발을 짚고 간신히 나온 서연 앞에 감자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서 껍질 벗겨요. 서연이 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나한테 지금 감자를 깎으라는 거예요. 무진이 흙 묻은 손으로 감자 하나를 집어 서연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장이고 뭐고 없습니다. 먹으려면 움직여야 해요. 서연은 잠시 무진을 바라보다가 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닥에 앉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목발을 옆에 세우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칼을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감자를 한번 돌리다가 손가락을 긁었습니다. 아! 서연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무진이 연고통을 꺼내 서연 옆에 던져놓고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연고통을 집어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연 자신도 모르게였죠. 해질 무렵 서연은 감자 한 바구니를 다 깎았습니다. 손바닥이 뻐근하고 손등에 작은 상처가 2군데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빈 바구니를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에는 묘한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죠. 그때는 늘 다음 숫자를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자 한 바구니는 그냥 완전히 끝난 일이었습니다. 더 해야 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고할 것도 없는. 무진이 저녁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자 조림과 산나물 무침, 그리고 보리밥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게 내가 깎은 감자예요. 무진이 밥그릇을 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서연은 한동안 감자 조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점 더 집어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오두막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야간 경계를 섰습니다. 선반에서 꺼낸 낡은 군복 상의를 걸치고 스캐너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적들의 교신은 여전히 잡혔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아직 위쪽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설치해둔 가짜 발자국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모포 안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나뭇결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무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진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앉아요. 무진이 스캐너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도 됩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무진이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밤에 잘 안 잡니다. 서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10년 동안 혼자. 그렇습니다. 서연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무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산이 있는데 왜 외롭습니까?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산이 있는데 왜 외롭냐고. 서연은 서울 한복판 최고층 회장실에서 매일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사방에 가득한데도. 그 말을 하려다가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모포를 턱 밑까지 올려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오두막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죠. 서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보다 빠르게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진은 서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스캐너로 눈을 돌렸습니다. 낡은 군복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자 셋, 무진과 2명의 동료. 10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무진은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한번 누르고 창밖의 어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산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무진은 스캐너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교신 신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 아래쪽을 맴돌던 빨간 점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무진은 스캐너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서연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무진의 얼굴을 보고 순간 몸을 굳혔죠. 사흘이 지났지만 새벽에 깰 때마다 여기가 어딘지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무진의 눈빛이 그 어떤 설명보다 분명했으니까요. 서연은 목발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쑤셨지만 소리 내지 않았죠. 무진은 이미 오두막 곳곳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반 아래 숨겨둔 배낭을 꺼내고 비상식량과 구급 물품을 빠르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추더니 오두막 기둥 곳곳에 손을 뻗기 시작했죠. 가스관 연결부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문 아래쪽에 가는 줄을 묶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진이 마지막 줄을 문고리에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문 열면 터집니다. 우리가 나간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것이에요. 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을 그렇게 두고 나가는 무진의 손이 잠깐 떨리는 것을 서연은 봤죠. 무진은 그 떨림을 금세 거뒀어요. 배낭을 어깨에 메고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두 사람은 오두막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산은 차가웠죠. 무진은 앞장서서 걸었고 서연은 목발을 짚으며 그 뒤를 따랐어요. 경사가 가팔라질수록 서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무진이 뒤를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연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죠. 서연이 작게 항의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진이 서연의 허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 보입니다. 서연은 더 버티지 않았어요. 무진의 어깨에 몸을 기댄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진의 몸에서 나무찜과 흙 냄새가 났죠. 거칠지만 단단한 냄새였어요. 서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 때였어요. 산 아래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이 몸을 움츠렸죠. 무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입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서연이 뒤를 돌아봤어요. 나무 사이로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10년을 살았던 곳이 불타고 있었죠. 서연은 무진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앞만 보고 걸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해발 1000m 지점의 천연 석회 동굴이었어요. 입구는 덩굴로 반쯤 가려져 있었고 안쪽은 서너 명이 앉아도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무진이 배낭에서 소형 랜턴을 꺼내 바닥에 놓았죠. 노란 불빛이 동굴 벽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무진은 동굴 입구 양쪽에 낚싯줄을 팽팽하게 묶고 입구 쪽 바위들을 이리저리 끌어다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죠. 손으로 저 바위를 들어요. 무진이 바위를 제자리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웃음이 나왔죠. 무진은 비상식량을 꺼내 서연 앞에 놓았어요. 건빵과 육포, 그리고 작은 물통이었습니다. 서연이 육포를 집어들며 말했죠. 이게 다예요. 지금은 이게 다입니다. 서연은 군말 없이 육포를 씹었어요. 사흘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어둠 속에서 건빵을 씹었죠. 동굴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왜 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진이 건빵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죠.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두막에 있던 군복이랑 훈장, 그리고 그 사진. 무진이 랜턴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그러자 무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무진은 당시 정보사 소속 현장 요원이었죠.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극비 공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진을 포함한 5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임무는 단순해 보였죠. 특정 인물의 동선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작전 당일 상부의 지령이 바뀌었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제거였죠. 팀원 중 2명이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 2명은 그날 밤 같은 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었죠. 거추장스러운 증인을 없애버린 것이었어요. 무진은 살아남았습니다. 도망쳤기 때문이었죠.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요원. 나라는 무진을 잊었고 무진도 나라를 잊었어요.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사라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2살 어렸어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던 사람인데 그날 밤 저 대신 먼저 나갔다가 무진이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흔들렸죠.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단단한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서연은 몰랐죠.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무진의 손 위에 얹었어요. 무진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죠. 나도 혼자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10년 동안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는데 실제로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버텼잖아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버틴 게 자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버티는 동안 잃어버린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죠. 처음 만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상처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도 몰랐죠. 그때였어요. 동굴 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짧은 교전 소리. 무진이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권총을 내밀었죠. 여기 있어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서연이 권총을 받아들며 무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 가요. 무진이 서연의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말했죠.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연은 권총을 두 손으로 쥐고 동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죠. 무진이 가르쳐준 대로 안전장치를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죠. 동굴 밖은 어수선했어요. 무진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바위 뒤에서 한 남자가 총을 맞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죠. 무진의 눈이 좁아졌어요. 한철수였습니다. 무진은 재빠르게 한철수를 끌어당겨 바위 뒤에 눕혔습니다. 한철수가 피 묻은 손으로 무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죠. 야, 이 자식아.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무진이 상처 부위를 손으로 누르며 말했어요. 몇 명이야? 한철수가 신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5. 내가 2 처리했고 3 남았어. 해외 용병이야. 강대식이 직접 붙인 놈들. 무진이 주변을 훑었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렸어요. 무진은 한철수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붙이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움직였죠. 소리가 나는 곳은 왼쪽이었어요. 무진은 오른쪽으로 돌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용병이 아래를 살피며 지나갔죠. 무진이 위에서 내려 꽂혔어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용병은 첫 번째 용병을 찾다가 무진의 팔에 목이 감겼죠. 3번째는 한철수 쪽으로 접근하다 무진이 던진 돌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졌어요. 무진이 한철수를 부축해 동굴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동굴 입구에 권총을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무진을 확인하고 나서야 총구를 내렸죠. 서연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한철수가 서연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서연 회장님이 여기. 서연이 한철수를 바라보며 물었죠. 당신은 누구예요? 무진이 한철수를 바닥에 앉히며 말했어요. 정보국 국장입니다.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철수가 표정을 추스르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서울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륜그룹이 회장님 실종을 틈타 현성그룹 이사회에 손을 댔어요. 지금 부회장님이 고립된 상태죠. 서연의 눈이 굳었습니다. 재현이가. 한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살아계시다는 신호를 아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눈을 뜨고 한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내줘요. 한철수가 위성 전화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죠. 서연은 전화기를 받아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서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죠. 재현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서연은 동굴벽을 짚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무진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서연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죠. 동굴 안에 3 사람이 모인 밤은 길고 조용했어요.
한철수는 상처를 처치받고 동굴 한쪽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죠. 서연은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뒤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가. 서연은 눈물을 닦고 무진을 바라봤죠. 무진은 동굴 입구 쪽에 앉아 바깥을 살피고 있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넓고 말없는 등이었죠. 서연은 그 등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한철수가 눈을 뜨며 무진을 불렀어요. 무진아, 강대식이 직접 내려왔다. 무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 어젯밤에 인제에 들어왔어. 내 쪽 정보망에서 확인했다. 용병 부대 전체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이제 수색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무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떻게 달라져? 한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열감지 장비랑 사냥개를 동원했어. 그리고 전파방에 차량도 들여왔다. 우리 통신이 막힌 거 그것 때문이야. 본부에 지원 요청을 넣으려 해도 신호가 나가질 않아. 서연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물었습니다. 전파방해 차량을 없애면 통신이 되는 거예요. 한철수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그 차량이 산 아래 도로 쪽에 있어서. 무진이 한철수의 말을 이어받았죠. 내가 내려가서 처리합니다. 한철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혼자? 무진이 배낭을 챙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적들이 위쪽을 수색하는 동안 아래는 빈다. 혼자 움직이는 게 빠릅니다. 서연이 무진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죠.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요. 아까 용병이 몇 명이나 됐어요. 거기를 혼자. 무진이 서연의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더 안전합니다. 둘이 움직이면 소리가 2배로 나요. 서연은 무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틀린 말이 없었죠. 서연이 결국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서연은 무진이 사라지는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철수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죠. 저 친구, 제가 20년을 봤는데요.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건 처음 봐요. 서연이 한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철수가 상처 입은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말했어요. 원래 무진이는 임무가 생기면 딱 임무만큼만 합니다. 그 이상 하는 법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임무가 아니잖아요.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무진이 사라진 방향을 생각했죠. 한편 무진은 이미 산 중턱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이 산에서 살았죠. 어느 바위 뒤에 공간이 있는지, 어느 나무 아래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지 몸이 먼저 알았어요. 무진은 능선을 타고 남쪽으로 돌아 내려갔습니다. 용병들의 수색 방향과 반대였죠. 산 아래 도로 옆에 검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트럭 위에 안테나 여러 개가 솟아 있었죠. 전파방해 차량이었습니다. 보초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트럭 앞에, 한 명은 뒤에 있었죠. 무진은 도랑 속으로 몸을 낮추고 트럭 쪽으로 기었어요. 차가운 물이 배 아래를 적셨습니다. 무진은 개의치 않았죠. 앞쪽 보초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무진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트럭 옆구리로 붙었습니다. 뒤쪽 보초가 한 걸음 이동하는 사이 무진은 트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장비 패널이 가득했어요.
무진은 배낭에서 꺼낸 금속 장치를 주 전원 연결부에 끼웠습니다. 전압을 과부하시키는 장치였죠. 10년 전 정보사에서 쓰던 방식이었어요. 장치를 작동시키자 패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무진은 트럭에서 빠져나와 도랑으로 다시 몸을 낮췄죠. 뒤쪽 보초가 연기 냄새를 맡고 트럭으로 뛰어갔어요. 앞쪽 보초도 달려왔습니다. 무진은 이미 도랑 끝에서 숲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동굴에서는 한철수의 위성 전화가 갑자기 신호를 잡기 시작했어요. 한철수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됐다. 한철수가 빠르게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연결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야. 지금 당장 특수기동대 헬기 지원 요청한다. 위치는? 서연은 한철수가 교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진이 돌아오고 있을 터였죠. 서연은 숲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죠. 이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 처음에는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각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몸을 굳혔습니다. 그러다 무진의 얼굴이 나뭇가지 사이로 나타났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발이 앞으로 움직였어요. 목발도 없이 무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목이 쑤셨지만 느끼지 못했죠. 무진이 서연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목발은요? 서연이 무진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다쳤어요. 무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멀쩡합니다. 서연이 무진의 왼쪽 팔뚝을 가리켰어요. 검붉은 것이 소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멀쩡한 거예요. 무진이 팔뚝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긁힌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서연이 배낭에서 구급천을 꺼내 무진의 팔뚝을 잡았어요. 무진이 팔을 빼려 하자 서연이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무진은 가만히 있었죠. 서연이 상처를 감싸는 동안 무진은 서연의 이마를 내려다봤어요. 집중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같은 표정이 아니었죠. 그냥 눈앞에 상처를 처치하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무진은 그 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서연이 천을 묶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이런 거 없이 돌아와요. 무진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피식 웃었어요. 무진도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무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웃음이었죠. 동굴 안으로 돌아오자 한철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기동대 헬기 6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진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한철수가 표정을 굳혔죠. 강대식이 산 아래쪽에 불을 질렀어. 지금 번지고 있다. 헬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위당할 수 있어.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어요. 동굴 밖으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산에 불을 질러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무진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동굴 안쪽으로 지하수가 흐릅니다. 계곡 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면 불을 피해서 내려갈 수 있죠. 한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좁아? 무진이 손으로 간격을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기어야 해요. 한철수가 상처 입은 어깨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기어. 서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야죠. 뭘 망설여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겁이 없었죠. 무진이 랜턴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폐쇄된 공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좁고 어두워요. 서연이 무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앞에 있으면 괜찮아요. 무진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며 앞장섰어요. 지하수로는 무진의 말대로 좁았죠. 세 사람이 한 줄로 엎드려 기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배 아래로 흘렀어요. 랜턴 불빛이 좁은 통로를 겨우 밝혔죠. 어느 지점에서 통로가 더 좁아지며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숨이 가빠졌어요. 어깨가 양쪽 벽에 닿았죠. 앞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눈 감아요.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발목 잡아요. 서연이 손을 뻗어 무진의 발목을 잡았죠. 무진의 발목이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끼는 것만 따라와요. 생각하지 말고.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무진의 발목이 이끄는 대로 몸을 움직였어요. 차가운 물, 돌의 감촉, 앞에서 전해지는 무진의 온기. 그것에만 집중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물소리가 커지더니 빛이 쏟아졌어요. 폭포 뒤쪽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폭포 아래 소옆 바위 위로 기어 올랐죠.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물 한 개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무진이 손을 들어 세 사람을 멈췄죠. 폭포 아래쪽 나무 사이로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강대식의 본진이었죠. 서연이 무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얼마나 돼요? 무진이 손가락을 폈습니다. 10개가 넘었죠.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철수가 무진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헬기까지 4시간 남았어. 저 사람들을 피해서 버텨야 해. 무진이 지형을 살폈어요. 왼쪽은 폭포, 오른쪽은 절벽, 아래쪽은 적들, 위쪽은 불길이었죠. 무진이 오른쪽 절벽을 올려다봤어요. 가파르지만 올라갈 수 있는 바위 선반이 보였습니다. 무진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죠. 저 암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적들이 폭포 소리 때문에 우리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한철수가 절벽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 어깨 다쳤잖아. 무진이 한철수의 허리에 로프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잡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끌어올릴게요. 서연이 절벽을 바라보다가 무진에게 말했죠. 알려줘요. 손 어디 짚고 발 어디 딛는지.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사흘 전 계곡에서 건진 여자가 지금 절벽을 오르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짧게 말했죠. 내가 올라가면서 알려줄 겁니다. 눈을 떼지 마요. 세 사람은 절벽에 달라붙었어요. 무진이 앞장서서 손잡이를 찾아가며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무진의 손이 닿는 곳을 눈으로 따라가며 올라왔죠. 발목이 쑤셨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중간쯤에서 서연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죠. 무진이 아래로 팔을 뻗어 서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진의 손이 서연의 손목을 단단히 쥐고 있었죠. 서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놓지 마요. 무진이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놓습니다. 그 말이 절벽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 서연은 묻지 않았어요. 무진도 더 말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절벽을 올랐습니다. 아래에서 적들의 불빛이 폭포 쪽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이미 어둠 속 바위 선반 위에 몸을 납작하게 붙이고 있었죠. 불빛이 아래를 훑다가 지나쳤습니다. 무진은 서연과 한철수를 바위 뒤에 앉히고 숨을 고르며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불길은 아직 동쪽에 있었습니다. 서쪽 능선 방향으로 내려가면 헬기 착륙 지점까지 닿을 수 있었죠. 4시간 버틸 수 있었어요. 서연이 무진의 옆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무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 오늘 절벽도 올랐네요. 무진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잘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죠. 칭찬이에요. 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칭찬입니다. 서연은 그 말에 소리 없이 웃었어요. 바위 위에 앉아 땀 범벅이 된 채로 웃고 있었죠. 무진은 그 웃음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어둠 속에서 무진의 귀가 조금 붉어졌어요. 서울 한복판 현성그룹 본사 빌딩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32층 부회장실 창문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오재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빈 커피잔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나흘째였습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연결됐습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한철수의 얼굴이 떴습니다. 재현이 화면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어머니는요? 한철수가 화면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재현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죠. 재현이 손으로 눈가를 한번 훑고 나서 말했습니다. 대륜그룹이 한 겁니까? 한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식입니다. 회장님 차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새어나간 거예요. 그 말은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고, 재현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한철수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이사회 쪽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지금 확인 중이에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다고. 한철수가 화면 속에서 재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어머니 많이 닮으셨네요. 재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재현은 잠시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사회 명단 전부 뽑아요. 지난 석 달 동안 대륜그룹 쪽과 접촉한 기록 있는 사람 전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현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 연락처 찾아요. 공식 루트 말고 직접 아는 사람으로. 비서가 나가자 재현은 창유리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를 식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죠. 산속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진과 서연, 한철수는 서쪽 능선을 따라 이동하며 헬기 착륙 지점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동쪽에서 여전히 번지고 있었고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한철수는 어깨 상처 때문에 걸음이 느렸습니다. 무진이 한철수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부축하며 걸었죠. 서연은 목발을 짚고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오른쪽 나무숲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진이 손을 들어 세 사람을 멈췄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였죠. 무진이 한철수를 서연에게 넘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권총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용병 대장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총구를 무진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용병 대장이 외국어로 말했습니다. 총 내려놔. 그 여자만 넘기면 너희는 보내줄게. 무진이 권총을 내리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믿을 사람이 여기 없다. 용병 대장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몸을 옮겼습니다. 용병 대장의 총구가 무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무진이 바닥으로 몸을 던지며 옆으로 굴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탄환이 무진의 어깨 위 허공을 지나쳤습니다. 무진이 땅에서 솟구쳐 용병 대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무진이 용병 대장의 총 든 손목을 꺾었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용병 대장이 무진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무진이 밀렸다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격투가 이어졌습니다. 무진이 용병 대장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고 바닥에 눌렀습니다. 용병 대장이 바닥에 엎드린 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대식이 원하는 건 그 여자가 아니야. 현성그룹 기밀 서버 비밀번호야. 그걸 알아야 그룹 전체를 삼킬 수 있으니까. 무진이 용병 대장의 팔을 더 세게 누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용병 대장이 신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오서연이 죽으면 그룹이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 여자 머릿속에 있는 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강대식은 처음부터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 잡아서 불게 하려 한 거라고. 무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용병 대장을 나무에 묶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무진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강대식이 노리는 게 뭔지.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잡으려는 거니까. 무진이 서연의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연이 무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비밀번호, 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나한테만 남긴 거예요. 그게 강대식한테 넘어가면 현성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전부 끝이에요. 수만 명이. 무진은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눈이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지켜야겠네요. 서연이 무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무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다 내려가고 나서 해요.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헬기 착륙 지점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쪽 나무 사이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강대식의 본진이었습니다. 불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세 사람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무진이 두 사람을 바위 뒤로 밀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자연인 들려. 그 여자 내놓으면 너한테는 100억 준다. 지금까지 힘들게 산속에서 살았잖아. 그 돈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무진이 바위 뒤에서 저격총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서연이 무진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쏘면 위치가 들켜요. 무진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과 함께 확성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이 저격총을 내리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00억보다 비쌉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진이 서연의 눈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100억보다 비싸다는 말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 더 그랬습니다. 꾸밈이 없었으니까요. 한철수가 두 사람 옆에서 위성 전화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헬기 30분 후에 들어온다. 서쪽 능선 끝 공터로 와.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서연이 목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뛸 수 있어요. 무진이 서연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서연의 목발을 빼앗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목발 두고 가요.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무진이 서연 앞에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엎혀요. 서연이 잠시 굳어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무진이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말했습니다. 빨리요. 서연은 결국 무진의 등에 엎였습니다. 무진이 서연의 다리를 두 팔로 단단히 받쳤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무진의 목을 꼭 잡았습니다. 무진의 심장 소리가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쫓아왔습니다. 무진은 개의치 않고 달렸습니다. 한철수가 옆에서 달리며 헐떡였습니다. 나무 사이를 뚫고 바위를 넘고 경사를 내려갔습니다. 서연의 눈에 능선 끝 공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크게 무진이 공터로 달려나왔습니다. 헬기가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회전날개 바람이 풀밭을 눌렀습니다. 무진이 서연을 등에서 내리며 헬기 쪽으로 밀었습니다. 타요. 서연이 무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타요. 무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공터 가장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대식의 사람들이 숲 끝까지 왔습니다. 무진이 서연의 손을 잡아 헬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한철수가 뒤따라 올라오며 조종사에게 외쳤습니다. 올려. 헬기가 땅을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헬기 바닥에 총알이 한 발 튕겼습니다. 서연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진이 서연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낮춰줬습니다. 헬기가 빠르게 고도를 높였습니다. 총성이 멀어졌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산 동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강대식의 모습이 개미만하게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진을 돌아봤습니다. 무진은 헬기 바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옷곳곳이 찢기고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가에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힘이 빠진 표정이 보였습니다. 버텼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무진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병원 응급실은 새벽에도 분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들것 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여 울렸죠. 무진이 실려 들어온 것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닷새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채 움직인 몸이 한계를 알리고 있었죠. 서연은 들건 옆을 따라 뛰며 의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 어깨에 총상이에요. 그리고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맞았고 저체온 상태가 이어졌어요. 의사가 무진의 상태를 확인하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서연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권자예요. 최선을 다해줘요. 의사가 서연을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무진을 이끌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벽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발목이 쑤셨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런데 몸의 통증보다 저 문 안쪽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한철수가 서연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철수가 서연의 옆에 나란히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무진이 괜찮을 겁니다. 저 친구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철수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봐왔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진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현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서연을 발견하자 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서연 앞에 서더니 어머니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재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서연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친 데는요? 어디 많이 다쳤어요. 서연이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발목 조금 다친 것 말고는. 재현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연이 아들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재현이 피식 웃다가 금방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회 쪽에서 내통한 사람 찾았어요. 전략기획 상무 박성태였어요. 대륜그룹에서 지난 2년간 돈을 받았더라고요.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연의 눈이 굳었습니다. 박성태가.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식 측 증거 자료도 같이 넘겼어요. 어머니 차량 사고 관련된 것들 전부요. 오늘 아침에 강대식 체포영장 나올 겁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숨을 참다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눈을 뜨고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재현이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엄마 구해준 사람. 서연이 수술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무진이라는 사람이야. 재현이 그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상 같은 사람이야. 재현이 어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재현은 어머니의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그 4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커피를 가져다 줬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한철수는 어느 순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연은 혼자 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총알은 깨끗하게 빠졌고요. 몸 상태 자체는 일반인보다 훨씬 좋아요. 관리를 잘하신 분이에요. 회복은 빠를 겁니다. 서연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무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진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흙이 박힌 두껍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무진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서연을 봤습니다. 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울이에요. 병원. 무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하얀 천장, 링거줄. 얼굴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서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돼요. 무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서연이 무진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강무진 씨, 누워 있어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단호한 눈으로 무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결국 다시 누웠습니다. 불편합니다. 참아요. 무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에 있을 때가 더 편했습니다. 서연이 무진의 손 위에 올려놓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여기 있어야 해요. 무진이 서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강대식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혀요. 무진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서연이 무진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죠. 서연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닷새 전 산속에서 봤던 햇살과 같은 햇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무진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헬기 안에서도 울지 않았던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진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강대식은 자택에서 검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승줄에 묶인 강대식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현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그 뉴스를 본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현은 부회장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요. 봤냐고. 서연은 병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 속 강대식을 바라보다가 채널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이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 다음에 오는 것이 허전함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산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그 감각이었죠.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아궁이 불이었습니다. 흙 냄새였습니다. 감자를 깎던 그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진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연을 봤습니다. 아직 있었어요. 서연이 무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무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냄새가 너무 납니다. 서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냄새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산에는 이런 냄새 없는데. 서연이 무진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설악산 자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쪽을 생각했습니다. 무진이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깨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의사가 놀랄 만큼이었죠. 10년을 산속에서 단련한 몸이었습니다. 웬만한 50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무진은 날이 갈수록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 빌딩과 도로뿐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흙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무진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병실에 있었지만 무진의 감각은 계속 산속에 가 있었죠. 서연은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오전에 이사회 보고를 마치고 점심때 병원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뭔가를 들고 왔죠. 첫날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직접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무진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을 골랐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무진이 도시락을 열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직접 한 겁니까?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맛있는 집 찾아봤어요. 무진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해준 것보다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방금 자기 요리가 더 맛있다고 한 거예요. 무진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서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무진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무진도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병실 안이 잠깐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서연이 직접 만든 것을 들고 왔습니다. 투박하게 깎인 사과였습니다. 껍질을 벗기다가 두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고 모양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서연이 접시를 무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웃지 마요. 무진이 사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 웃습니다. 그러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처음 깎아봤어요. 산에서는 그냥 먹었잖아요. 무진이 사과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서연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서연이 자신도 한 조각 집어먹었습니다. 맛이 어떻든 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한철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한철수는 의자에 앉아 무진을 바라보다가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진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철수가 말했습니다. 열어봐. 무진이 봉투를 집어 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무진이 첫 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철수가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명예회복심사 결과야. 내 기록 전부 복구됐어. 10년 전 그 작전에서 있었던 일도 재조사됐고 잘못된 명령을 내린 쪽 책임자들 다 조치됐어. 무진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김상사는 한철수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순직 처리됐어. 훈장도 취소됐고 가족한테도 알렸다. 무진은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랗게 열려 있었습니다.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그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한철수가 무진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다. 무진이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한철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네가 고생한 거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후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죠. 한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서연 회장님이 매일 오시던데. 무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세 갚으려는 겁니다. 한철수가 무진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무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철수가 웃으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진아, 나 20년 동안 너 봤는데 네가 누군가 손잡는 거 처음 봤어. 헬기 안에서. 무진이 한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문이 닫혔습니다. 무진은 빈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헬기 안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무진은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퇴원 날이 됐습니다.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무진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입던 낡은 옷이었습니다. 서연이 무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찍 준비했네요. 무진이 배낭끈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겨울 준비를 못했어요. 서연이 무진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오두막이 없잖아요. 폭발시켰잖아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다시 지으면 됩니다. 서연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무진이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산속에서도 터지는 거예요. 번호 저장해뒀으니까 가끔 연락해요. 무진이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서연이 무진의 손을 오므려 전화기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배워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전화기를 배낭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무진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 서연은 그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회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펼쳤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이 전처럼 서연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무진이 남기고 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게 깎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서연이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뭇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흙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빗으로 머리를 천천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그냥 오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이 들어오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앉아봐. 재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회사 넘길 준비를 시작하려고. 재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재현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서연이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재현이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무진 씨 때문이에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죠. 재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편안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랬어.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됩니다. 서연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가끔은 얼굴 봐야 해요. 서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게. 재현이 나간 뒤 서연은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강원도 인제 지도였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설악산 자락을 짚었습니다. 해발 800m, 그곳에 무진이 오두막을 다시 짓고 있을 터였습니다. 서연이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신호가 연결됐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색하게 전화를 받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두막 다시 짓고 있어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 하나 더 만들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회장실에서 혼자서 오래 웃었습니다. 무진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웃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서연이 웃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서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 두 글자가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도요. 무진이 할 수 있는 가장 긴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빛들이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영권 이양 준비 서류였습니다. 서연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11월 중순이었어요. 강원도 인제 설악산 자락에는 서울보다 보름쯤 일찍 겨울이 찾아왔죠. 무진은 새벽부터 도끼를 들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소리가 산속 고요함을 깨뜨렸죠. 새로 지은 오두막은 전보다 조금 더 컸어요. 통나무를 더 두껍게 쌓았고 지붕도 더 단단하게 얹었습니다. 방도 하나 더 만들었죠. 무진은 그 방에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고 비워뒀어요. 그냥 비워뒀습니다. 도끼질을 멈추고 무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흰 눈송이들이 소리도 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손등을 내밀어 눈송이 하나를 받았죠. 순식간에 녹았어요. 무진은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즈음 현성그룹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재현이 부회장에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올라서면서 조직 개편이 시작됐죠.
서연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결정마다 재현이 서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은 그 전화를 받으며 조언을 건넸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장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거실도 아니었죠. 서연은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2개였죠. 서연의 비서가 짐 목록을 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이것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서연이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연락은 되는 거죠. 서연이 위성 전화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걸로 해요. 비서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달랐죠. 평소 회장실에서 보던 눈이 아니었어요. 더 밝았습니다. 비서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연이 비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서연의 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성그룹 빌딩이 백미러 속에서 작아졌죠. 서연은 백미러를 바라보다가 앞을 봤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에 강원도 방향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죠. 설악산 자락으로 향하는 산길은 눈이 쌓여 미끄러웠어요. 서연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렀죠. 뉴스였어요. 강대식의 재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살인미수와 기업 범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서연은 라디오를 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죠. 서연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지붕이 보였죠. 서연이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켰죠. 흙 냄새와 나무찜 냄새가 섞여 코끝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은 그 냄새를 오래 들이켰습니다. 마당에서 도끼 소리가 멈췄어요. 무진이 장작 더미 옆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손에 든 채였죠.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은 옷.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여기 있는 무진이 진짜였죠. 서연이 트렁크를 끌며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하숙생 1명 더 받을 수 있어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트렁크를 봤죠. 다시 서연을 봤어요. 짐이 많네요. 서연이 트렁크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줄였는데 이게 다예요. 무진이 도끼를 장작 더미에 꽂으며 말했죠. 여기는 회장님이 살 곳이 아닙니다. 서연이 무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지금 회장 아니에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죠. 그냥 오서연이에요. 그것만이에요. 무진이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서연의 머리 위에 눈송이가 쌓이기 시작했죠. 무진이 손을 들어 서연의 머리 위 눈을 털어줬어요. 그 손이 잠깐 서연의 머리카락 위에 머물렀습니다. 무진이 말했죠. 들어와요. 서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무진이 트렁크를 집어들고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오두막 안은 따뜻했어요.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궁이 앞에 서서 손을 녹였죠. 무진이 트렁크를 새로 만든 방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쓰면 됩니다. 서연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바닥에 멍석이 깔려 있었고 창문 하나가 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눈 덮인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말했죠. 언제 만든 거예요? 무진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두막 지으면서요.
서연이 무진을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무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죠. 서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무진이 부엌 쪽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서연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죠. 아직요. 이것 좀 봐요. 무진이 돌아봤어요. 서연이 씨앗 봉투 여러 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상추, 쑥갓, 봄동, 토마토. 서연이 봉투들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말했죠. 봄 되면 여기 심을 거예요. 온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무진이 씨앗 봉투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온실은 볕이 잘 드는 남쪽 자리가 좋아요. 서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죠. 거기 어디예요? 무진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일 보여줄게요. 서연이 씨앗 봉투들을 소중하게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꼭이에요. 무진이 부엌으로 가서 솥에 불을 올렸죠. 서연은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을 바라봤어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서연은 손을 불 가까이 가져다 댔죠. 따뜻했어요. 서울 회장실 난방과는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온기였죠.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무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무침, 잡곡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궁이 앞에 마주 앉았죠. 서연이 첫 숟가락을 뜨다가 말했어요. 역시 여기 밥이 제일 맛있어요. 무진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음식이 더 좋을 텐데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진짜로.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창문에 눈송이가 붙었다가 녹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무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겨울이 깊어지면 더 예뻐요. 서연이 무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대되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아궁이 타는 소리만 오두막 안을 채웠죠. 그런데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찬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무진이 설거지를 했어요. 서연이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무진이 그릇을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죠. 여기서는 같이 하는 겁니다. 서연이 그릇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같이요.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그릇을 닦으면서 웃었죠. 소리 없이 웃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무진은 오두막 앞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그쳐 있었죠. 구름이 걷히면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꺼운 옷을 걸치고 나왔죠. 무진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이렇게 많아요. 무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안 보이죠. 서연이 말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무진이 손을 들어 북쪽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밝은 별이 북극성이에요. 저걸 찾으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서연이 무진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죠. 어디요? 무진이 서연의 어깨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팔을 뻗었어요. 서연의 시야 안으로 무진의 팔이 들어왔습니다. 저 색에 이어진 별 보여요. 서연이 숨을 참으며 말했죠. 보여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5배 올라가면 혼자 떠 있는 밝은 별이 북극성이에요. 서연이 하늘을 따라가다가 말했어요. 찾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죠. 무진이 팔을 내렸어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움직이지 않았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진 씨. 무진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기 온 거. 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나도요. 서연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도 서연을 바라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무진의 눈에 별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을 오래 바라봤죠. 무진이 먼저 눈을 돌리려다가 멈췄어요. 그러다 천천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죠. 서연이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였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눈 쌓인 산이 고요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서연이 온실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진이 남쪽 자리에 만들어준 작은 유리 온실이었죠. 서연은 흙을 손으로 고르며 씨앗을 하나씩 심었어요. 손에 흙이 가득 묻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흙이 좋았어요. 무진이 온실 문에 기대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깊이 심어야 해요. 얕으면 뿌리가 못 내려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흙을 더 깊이 파며 말했죠. 이 정도요.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됐습니다. 서연이 씨앗을 흙 안에 넣고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언제 싹이 나요? 무진이 말했죠. 일주일이면 나요. 서연이 흙 위를 손바닥으로 살살 두드리며 말했어요. 기다려야겠네요. 무진이 온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씨앗도 계절도. 서연이 무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사람도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10년 기다렸잖아요. 나를. 무진이 눈을 피하며 말했죠.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방 먼저 만들어 놓고. 무진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소리내어 웃었죠. 온실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여름이 되자 온실에서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직접 키운 첫 번째 토마토였죠. 서연이 토마토를 따서 무진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먹어봐요. 무진이 토마토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서연이 무진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죠. 어때요? 무진이 씹으며 말했어요. 달아요. 서연이 자신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달았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키운 건데 이렇게 맛있어요. 무진이 토마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들인 만큼 맛있는 거예요. 서연이 토마토를 바라보다가 무진을 바라봤죠. 그리고 말했어요. 사람도 그렇겠네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무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공들인 만큼 좋아지는 거잖아요. 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그렇죠. 그 한마디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알았죠. 무진이 할 수 있는 가장 긴 고백이라는 것을요. 가을이 됐어요. 재현이 헬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보급품을 잔뜩 싣고 왔죠. 쌀과 된장, 그리고 서연이 부탁한 씨앗들이었어요. 재현이 오두막 마당에 내리자 서연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재현이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엄마, 살 빠졌어요. 서연이 팔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근육이 생겼어요. 매일 움직이니까. 재현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화장도 없었죠. 그런데 서연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재현이 무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무진이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죠.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현이 무진을 바라봤어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죠. 역대 회장님들 중에 어머니가 제일 건강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무진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밥이나 먹고 가요. 재현이 마당을 둘러보다가 온실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저게 온실이에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내가 만든 거예요. 무진 씨가 자리 잡아주고 내가 직접 유리 끼우고. 재현이 온실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봤어요. 서연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죠. 행복해 보여요, 엄마. 서연이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행복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눈이 쌓인 어느 저녁, 무진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나오자 무진이 산등성이 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따라와요. 두 사람이 눈길을 올랐어요.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목발 없이도 잘 걸었죠. 발목이 다 나은 지 오래였어요. 능선에 올라서자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산 아래로 구름이 깔려 있었어요. 그 위로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서연이 숨을 멈추며 말했어요. 세상에. 무진이 서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이래요. 서연이 노을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왜 이걸 혼자 봤어요? 10년 동안.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같이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이 무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이 말했죠. 이제는 있어요.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서연이 무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진이 그 손을 꼭 쥐었죠.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다가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어둠이 내려앉았죠. 별이 하나씩 켜졌어요. 무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서연 씨. 서연이 대답했죠. 왜요? 무진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평생 내 곁에서 산이 되어줄 수 있어요. 서연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앞을 보고 있었죠. 귀가 붉었어요. 서연이 무진의 손을 더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미 됐어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눈 떴을 때부터요. 무진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비명 지르려고 했잖아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죠. 그랬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무진도 웃었어요. 소리 없이 웃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흰 눈 위에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두막 불빛이 저 아래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설악산 자락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강무진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고 그도 세상을 버렸죠. 해발 800m 산속에서 10년을 살면서도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산이 있었으니까요. 오서연도 평생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 가득했는데도 늘 혼자였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깊은 고독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계곡이 두 사람을 이어줬습니다. 살기 위해 시작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진짜 삶이 됐습니다. 감자를 깎고 장작을 패고 별을 보고 눈을 맞으며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비어있는 것도 하나 없는 날들이었죠.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한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려놓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잃고 나서야 얻는 것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 하나를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